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프라임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본 이론 2주차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주차 강의 내용 잘 복습하시고 이해들 잘 하셨죠? 네, 자, 오늘 그 강의를 들을 부분하고 또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자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자, 우리는 그 부동산 공법은 토지 공법과 이제 건물 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중에서 가장 기본법이 지금 저희들이 학습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 법의 핵심은 자,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각종 국토계획이 이 법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자,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군계획에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자, 라고 하면서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계획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지난주에 학습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이때 여러분 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적 광역계획권과 그리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이렇게 목표가 제시되죠. 자, 그러면은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때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6개를 아마 지난주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익숙하게. 자,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자, 용도지역,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도 하고 또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또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다라고 공부했죠. 자, 오늘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편 그리고 용도지구편을 구체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지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용도지역의 개요를 설명드릴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자, 우리 그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가 21개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 16개,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5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 21개를 배우게 돼요. 좋으시겠어요? 그다음에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용도지역별, 즉 21개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 없이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예외들이 있죠. 자, 용도지역 지정 특례 규정들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을 샀습니다. 네, 어떤 용도지역에 땅을 사면은 그 용도지역 안에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한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받습니다. 이것을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을 사면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지를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그 취득한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을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건폐율에 의해서 대지의 건축 가능한 면적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용도에 맞도록 적정한 높이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자, 용도에 맞도록 건축을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학습하게 돼요. 이렇게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용도지역과 관련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용도지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은 용도직의 의라고 나와 있죠. 네, 제가 5초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자, 여러분 이제 용도 지역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셨을 텐데 솔직히 읽어보셔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자, 설명을 좀 듣고, 네, 그 다음에 교재를 같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용도지역의 개요입니다.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여러분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 적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우리 국토 가운데서 서울처럼 인구와 사업이 밀집되어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 지정된 곳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죠.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사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을 도시지역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다는 것은 주 지정 목적은 네, 개발이죠. 이미 개발됐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이 도시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자,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 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요.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집단화된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이라면은 자,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업의 진흥과 그리고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합니다. 이것을 농림지역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농림지역은 항상 도시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위치에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는 곳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보십시오. 34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농림지역, 동그라미에서 한번 나와 있을 겁니다. 읽어드릴까요? 농림지역이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으로서 지금부터 밑줄 그십시오.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밑줄 그시고 이것을 밑에 적으십시오. 지정 목적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은 농림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도시지역으로서 멀리 떨어진 위치입니다.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합니다.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하거나 수자원은 물 플러스 자원이니까, 그죠? 바다도 있고, 그리고 김양식장도 있고, 바지락 양식장도 있고, 전북 양식장도 있고, 이런 곳은 수자원의 보존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해안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포항에서부터 강릉까지 국도 7호선, 요즘에 트로트 가수 장미도 국도 7호선 노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포항서부터 강릉까지 이렇게 동해 7호선을 따라서 해안가를 달려보면은 진짜 해안 절경이 빼어나잖아요. 자, 이런 해안의 보전, 그리고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것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 그리고 수단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죠. 자, 여러분 교재 자 34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십시오. 자, 34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농림지역 아래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와 있죠. 이게 그 지정 목적 6개를 밑줄 긋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연환경 밑줄 긋으시고 밑에 동그라미 1번 씁니다. 자연환경. 그다음에 수자원 밑줄 긋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 해안 밑줄 긋으시고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생태계 밑줄 긋으시고 동그라미 4번.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밑줄 긋으시고 동그라미 5번. 뒤에 문화재 뒤에 보전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5개 보전하죠.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그리고 마지막에 수산자원 보호 육성 미출 것이고 동그라미 6번 쓰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6개는 살짝 암기해서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이 6개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우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우리 국토 가운데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주지정 목적, 주요 지정 목적은 개발 용도가 아니고 보전 목적, 보전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 가치를 따지면 경제적 가치가 낮다, 즉 땅값이 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서울이 도시지역이라면은 서울시 주변, 도시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자, 이 도시 개발이 확산되니까 이제 난개발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과거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폐지 통합해서 2002년도부터 도시 주변의 땅은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지역.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그 주변 지역에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관리지역이 지정되고 그 관리지역 밖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전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이나 그 토지 적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용도별로 분류한 거죠. 자, 이것이 용도지역인데 그 중에서 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시험이 됩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시험이 되는데, 자, 여러분 도시지역을 시험합니다. 자, 도시지역을 시험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 도시지역을 세분을 하면은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이제 그렇죠. 자, 이렇게 도시지역을 세분합니다.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다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 가지고 자, 네 가지로 용도지역이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이 세분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고요. 자,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세분하면은 이 도시지역에는 모두 몇 개? 16개. 16개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용도별로 종류가 구분되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도시지역 안에는 다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가 용도별로 16개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상당히 그 생각했던 것보다 많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죠. 여러분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시험이 됩니다. 세 가지로 시험이 되는데요. 자, 관리지역이 시험되면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도시 주변에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보이고요. 산지가 보이고 전답, 가숭 등 농지가 집단화된 곳이 있다면은 그럼 뭐예요? 자,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주변에 천답, 가숭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면 본래는 농림지역 지정 대상이잖아요. 근데 자, 이웃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은 얼추 농림지역의 사촌점 되는 땅으로 보시면 돼요. 본래는 농림지역 지정 대상인데 도시 이웃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개발이 확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봐요. 3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박스 안에 관리지역이 3개 있을 거예요. 가운데 보면은 생산관리지역 나와 있죠. 자, 그 읽어보겠습니다. 자, 생산관리지역이란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들을 고려할 때 미칠 것이십시오.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이런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지역은 무슨 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 중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서울이고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 주변에도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등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본래 자연환경 보전지의 지정 목적이 존재하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웃하고는 도시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고론하게 되죠. 이런 곳이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 농림지역의 사촌쯤 되는 용도지역이라면은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사촌쯤 되는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십시오. 이 가운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농림지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었다면 생산관리지역 됐겠죠. 자연환경보전지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었다면 보전관리지역이 됐겠죠. 근데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땅은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해버려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자, 현재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에 있지만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해버려서 곧 도시지역에 편입을 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것이 계획관리지역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여러분 교재에서 밑줄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네,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 자, 박선에 들으십시오. 자, 보전관리지역은 밑줄 그으십시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곳은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은 3개를 밑줄 그으십시오. 자, 계획관리지역은 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밑줄 그어요.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마지막이죠.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3번 그렇게 해서 자, 관리지역 중에서 세 가지 목적이 존재하죠.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제한적 이용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지역이 3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 밖에는 모두 5개의 용도지역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하여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숫자는 모두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다. 그렇게 되죠. 지금까지 자,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 6개, 그리고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이렇게 해서 비도시지역 5개를 구체적으로 학습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다시 세분됩니다. 이렇게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세분되고요. 이 도시지역이 다시 세분되면 모두 16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이 되는데 지금부터 그 16개의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용도지역의 개요, 용도지역의 개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별로 정하여 놓고 그 해당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행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에 맞도록 건축 면적이 결정될 수 있도록 건폐율을 제한하고 그리고 용도에 맞도록 용도지역 안의 건축의 높이를 규정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 3가지 규제를 통하여 토지가 그 개인의 토지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맞도록 행사될 수 있도록 이 3가지 규제를 목적으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개념을 정의할 때는 항상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행위 제한, 용도에 맞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항상 이 3가지 규제를 목적으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이다라고 개념을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용도지역 제도를 만든 목적은 용도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면 주거지역 안에 땅 사면은 그 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공장을 개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거죠. 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아파트 건축을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제가 목적이에요. 나중에 이제 용도지역 안에서 행비 제한,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 어떤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지 잠시 뒤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금표율이 무엇인지,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이 무엇인지, 이 4번과 5번, 6번을 규제할 목적으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도시지역 밖에 5개는 이제 배웠죠. 생산관리죠, 계획관리죠, 보전관리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을 배웠고, 그 지정 목적들을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잖아요. 지금부터 도시지역의 세분, 도시지역의 세분되면 16개를 배우겠습니다. 이런 교재는 이제 35페이지로 오시면 되고요. 자, 35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의 세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보면은, 네, 도시지역을 세분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천물이 걸쳐 따서 주, 상, 공, 녹이라고 외웁니다. 네, 그리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과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과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을 세분하면은 전, 일, 준, 전용주거지역, 전, 일반 주거지역, 일, 준주거지역, 준해서 전, 일, 준 그렇게 해요. 이것도 같이 할 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 일, 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세분이 돼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은 주택의 층수입니다. 층수.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이 됩니다. 층수에 따라서 이렇게 1종부터 3종까지 주거지역은 세분이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세분되죠. 여러분, 일반 주거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은 주택의 층수, 분류 기준입니다. 네, 앞에다가 적어둬야 되죠. 분류 기준. 여러분,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되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은 모두 세분되면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몇 개가 있죠? 그렇죠. 16개의 주거지역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16개의 용도지역이 됩니다. 6개의 주거지역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전용구역에서 단독 동그라미입니다.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은 일종 전용주거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되죠.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전용 용도지역이고 이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전용 용도지역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이제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되는데,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 외우면은 단독, 공동, 그리고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용주거지역이 무엇입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엇이 다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은 전용주거지역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호한, 편리한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무엇이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무엇입니까? 현장을 알아야 진짜 하는 거 맞죠?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서울의 강남역이에요. 역세권이죠. 자, 2호선 강남역이다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 강남역으로부터 걸어서 방경 걸어서 한 10분, 15분 이렇게 10분, 15분 내외에 도착할 수 있는 주택지가 있다면은 일상생활이 참 편리하겠죠.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주택지는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일상생활이 편리하니까. 왜요? 사통팔달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일상생활이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강남,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주택지, 역세권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지나 공동주택지는 뭐죠? 일반 주거지인데 저층 주택 중심이면 일종 일반 주거죠. 중층 주택 중심이면 이종 일반 주거죠. 그리고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고층 아파트 위주로 건축이 이루어져 있으면 3종 일반 주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는 저층 주택이기 때문에 법으로 여기는 4층 이하, 4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요. 일종 일반 주거에서는 5층을 넘는 5층 이상인 주택 건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 일반 주거지는 주택으로 쓰인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종 일반 주거지는 이제 중층인데, 자, 5층 이상부터 이제 중층이죠. 몇 층까지 중층인지는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없어요. 각 시군 조례를 정하는데, 그냥 보통 한 14층 내외, 15층 내외,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외우시면 안 돼요. 왜?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그때 중층이 몇 층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서울시 조례를 정하고 인천은 인천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도시와 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시험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중층과 중고층을 구분하는 층수 개념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시험하고 무관하다. 상식적으로 14층 내외라고 기억하시면 돼서 5층 이상부터 한 14층까지 2종, 그죠? 15층 이상이면 3종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각 시군마다 조례로 그것을 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강남역에서 마을버스 탑니다. 역세권은 이제 일반 주거지잖아요, 그죠? 일반 주거지인데 강남역에서 마을버스 타고 골목길을 막 달려 올라가요. 한 15분 정도 올라가서 자, 산 아래에 마을버스 내려서 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숲세권이죠. 역세권에는 숲세권 아파트는 공기 좋죠. 조용하죠. 그래서 살기 좋다 그래요. 공기가 좋고 조용해서 살기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곳은 일상생활이 불편하잖아. 지하철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10분, 20분, 30분 달려서 내려서 다시 5분을 걸어가야 되는 주택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조용하고 공기는 좋은데 불편하기 때문에 전용 주거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면 역세권에 있는 주택지, 역세권 아파트는 일반 주거지요. 숲세권 아파트는 전용 주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전용 주거지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주거지요. 그리고 준주거지는 주거기이기 때문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일부 상업기능과 일부 업무기능이 플러스 보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시험되면 16개가 있죠. 그 중에서 주거지역 6개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중일근이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중일근유, 충청도 버전에서 중일근이유. 주거지역은 전일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로 시험이 되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일근이유, 충청도 버전이죠. 자, 그때 중심상업지역은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도심과 부도심이에요. 도심과 부도심이에요. 여러분, 강남역 주변지역은 도심이죠. 중심상업지역이에요. 그죠? 서울대 입구역 주변지역, 서울대 입구역 역세권 주변지역은 부도심은 되죠.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이에요. 이렇게 도심과 부도심에 위치한 곳이 중심상업지역이에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도심과 부도심 이걸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이때 근린지역은 각골 근처에 인접할 인자죠. 그래서 근린지역은 주택가 인근지입니다. 주택가 인근지를 말합니다. 주택가 인근지역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주택가 인근지역에서 일상생활용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은 주택가 인근에 있는 작은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근린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이죠.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안에서, 도시 내에서니까 서울 시내에서
부산 시내에서, 대구시 관할구역 안에서 이렇게 되죠.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지역 간이니까 서울 부산, 서울 대구, 서울 광주, 서울 대전 이렇게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통 기능 증지 목적이죠. 그래서 뒤에다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대규모 도매시장, 대규모 도매시장,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은 유통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서문시장, 광주의 양동시장, 대전의 중앙시장, 서울의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그죠? 그리고 동대문 상가가 위치한 거 이런 것은 유통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시적으로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남대문 시장 동안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구나. 목적에 비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배웠죠? 주거지역은 6개, 상업지역 4개, 그 다음에 공업지역 같이 볼까요? 네, 공업지역. 자, 공업지역은 3개가 있습니다. 전일준 그렇게 오시면 되죠.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으로 3분이 되고 있고요.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공업을 수용합니다. 공해성공업을 수용합니다. 이게 목적이죠.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한 곳에 모을 거예요. 그게 전용공업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네, 무공해죠. 무공해. 즉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한 곳에 모으려고 만들면 일반공업죠.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한 곳에 모으려고 만든 것은 전용공업죠. 그래서 전용공업은 공해, 일반공업은 무공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공업은 진짜 좋아요. 중공업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합니다. 공장 지을 수 있어요.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완이 됩니다. 플러스 주거 기능 가능하죠. 상업 기능 가능하죠. 업무 기능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시적이 세분된 용도지역 16개 중에서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중공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공업지역은 그 수도권의 산업단지 분양하잖아요. 분양하면은 중공업지역 분양 신청에다가 중공업지역에 걸렸어. 그러면 계약금 걸어야죠. 프리미엄 붙죠. 그죠? 분양권에 평당 500만 원에 분양받아서 네, 평당 600, 700 프리미엄을 붙여서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것이 중공업지역이에요. 중공업지역에서 가장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산업단지 분양받을 때 중공업지역이 투자 목적이라면 가장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에 비추어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만 정확하게 활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해도 네, 실무에서는 전문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참 좋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자,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지역이 있고요. 보생자, 보존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과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을 시험면 되는데 수험생들이 대개 녹지지역을 가장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보존 녹지지역이 뭐냐면 도시의 자연환경,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이 보전. 그래서 이럴 때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외워두십시오. 보존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이에요. 네. 자, 제가 상징적으로 자연환경 보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을 외우라 그랬고요. 도시의 자연환경 살림, 경관, 녹지 등 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개발 가능성, 장기적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없다.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용도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선생님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없거든요. 혹시 개발될 없습니다. 혹시 개발된다면 공적으로 개발되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개발 가능성 허용되지 않는 땅이라는 거죠. 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히 개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은 여러분 생산 녹지할 때 생산 농업적 생산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답, 가송 등 농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돼. 유보는 영원한 금지입니까? 일시적 금지입니까? 일시적인 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개발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생산 녹지지역에 투자할 때는 항상 전문가와 컨설팅한 후에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자연 녹지지역은
자, 녹지적 중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 개발. 이게 핵심이죠. 제한적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현재 유일하게 개발 가능한 녹지가 무슨 녹지죠? 자연 녹지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적이 세분된 16개 용도지역, 도시적이 세분된 16개 용도지역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숫자는 도시적 안에 16개. 그죠? 주구적 몇 개가 있었죠? 전용주구적과 일반주구적과 준주구적 이렇게 해서 전부 세분되면 6개가 있었죠. 상업적은 중일근이에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일준,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리고 녹지지역은 금방 했죠.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하나 빠진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업지역 다시 볼까요? 네, 상업지역 와봐요. 여러분 상업지역 오시면은 보십시오. 아까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을 이유라고 했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주택가 인근지역에서 작은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 작은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근린상업지역이었죠.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지 목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도매시장,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은 유통상업지로 가르쳤어요. 근데 일반 사업지는 제가 넘어갔죠. 왜요? 특징이 없어요. 도심과 부도심에 해당하지도 않고 주택가 인근 지역에 소매시장이 위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것도 아닌데 도로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서초예요. 서초입니다. 서초 교대역. 그럼 서초역과 교대역의 지상의 이제 도로 이 대로변에는 주택지입니까? 전부 상가입니까? 전부 상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상가가 건축되어 있죠. 근데 이게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택가 인근지역의 소매시장도 아니잖아요. 이게 도심과 부도심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곳은 특징이 얼마나 특징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상업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소매시장도 아니고 도매시장이 위치한 것도 아니고 도심과 부도심도 아닌데 도로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런 것이 일반 상업지역이 되는 것이 일반 상업지.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 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상업지역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개 상권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개발업자가 상업지역 중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곳은 일반 상업지라고 봅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만 보고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같은 일반 상업지역에도 강남에 또 이렇게 상권이 좋은 곳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목적에 비춰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상업지역이 이해가 되죠. 소매시장도 없고 도매시장도 위치한 곳이 아니고 그리고 도심과 부도심도 아닌데 도로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적 16개, 도시적 밖에 5개, 그리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제 1교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잠시 휴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를 강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